어제 이제 그 피청구인 윤석열이 최후 변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계엄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과 가족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를 거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 서울경찰청장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가족사면 뭐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은 김건희 씨이고 그다음에 저는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뿐이 아니다. 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라든가 전반적인 결정들은 김건희 씨보다도 다른 분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네. 장소장도 그런 소문 들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친인척들이 쉽게 들락날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는 옛날에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말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패밀리 비즈니스죠. 패밀리 네. 비즈니스였던 거야 이게. 이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계엄 이전에요. 명태균 씨 건 가지고 막 9월 달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떤 방송도 했었냐면은 김건희 육성이 나오면은 진짜 이건 끝장이다. 난리 난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 기억나. 무슨 막 예. 인재 나오냐, 저재 나오냐, 예, 국감 때 했어. 나오냐, 예. 안 나오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또 밝혔잖아요. 김건희 육성 같은 거 밝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하여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의 문제, 명태균 씨의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12월 2일 날도 그러니까요. 항공권 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공개한다 안 한다 막 그랬으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논증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그 불씨 같은 것들이 점점 명징해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 한동훈의 오늘 공개된 저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국 어떤 내용이냐 이게 보면은 그 국민과 관련된 책을 낸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12월 말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돼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갑자기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비대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조선일보가 들어갑니다. 2023년 12월 20일자 일면 제가 찾아봤더니 제목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라는 제목의 그 글인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쿼트가 있습니다. 발언이 민주당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화가 난 대통령 윤석열이 너는 비대위원장은커녕 법무장관도 하지 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게 김건희 리스크를 막아달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분노한 거고요. 이게 그림이 짜맞춰져요. 조선일보가 어느 시점부터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서 오세훈 한동훈 띄우기에 들어가요. 중간에 또 이준석 띄우기도 슬쩍 하기도 하고 실제로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들이 있는 찰나에 이 명태균의 황금폰 USB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급발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저는 이게 그림이 대충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좀 더 추론하자면은 과거 이제 우리 서초동 편집부장 한동훈 검사님의 조선일보를 다루는 스킬이 나오지도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조선일보 보도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 멘트를 제가 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 해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김건희 특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뭐 받아들여. 뭐 제3자 특검 받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사실인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실명으로 커트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기사로 남아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용산이 경로했다. 그만두라고 했다. 아마 그 후속 기사도 다 나왔을 건데. 맞아요. 이건 새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결국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비상 대권과 계엄을 2024년 초부터 언급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결국 그 시원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그 시발타는 명태균 황금법. 그렇죠.
거기서 나온 부분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 12월 3일에 그 우발적으로 보이는 날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아요. 결국 매듭지음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은 좀 계속 준비를 느슨하게 해왔는데 아.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냥 뭐에 꽂혔는지는 이제 밝혀져야 될 거지만 네. 김건희와 관련된 뭔가 심각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근데 합리적 의심이죠. 그거.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일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원인을 김건희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사랑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퍼즐이 풀리느냐?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도 통화 음성 통화가 등장을 하면서 네. 점점 더 명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입이라는 게. 예. 그렇죠. 그 12월 3일 전후로 해서 네. 명태균 씨의 입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전에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12월 3일 쿠데타 이후로는 공격을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명태균 씨는 감옥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명태균 자기 씨가 위협,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계속해서 USB를 들이대면서 협박도 하고 빌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수많은 신호를 외철인데, 보내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걸 계엄을 통해서 나부터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부터 명태균 씨가 바로 특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건 뭐냐? 자기도 김영선 씨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같은 공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수장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는 흐름으로 간 거예요. 자, 이 뭐 원본 이거 당연히 명태균 씨 쪽에서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 누가 않습니까? 줍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윤석열 목소리가 직접 나와요. 또 윤상현 이름도 직접 맞아. 나와. 예, 이름이 거론되죠. 윤상현 이름도 네. 직접 나와.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 다 국회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한테 부탁을 받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통화,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할 때도 이상했던 거는 분명히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부탁하는 과정인데 겉으로 예의 발라 보이지만 뭔가 이 사람 부탁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갑이 을한테 뭐 하나 물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에게 좀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정황도 보이니까 PNR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확정적으로 그러한 음성 녹음은 없고 문자도 없잖아요. 그것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문자 주고받으면서 했던 우린 전적으로 명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다. 오, 네. 그건 왜 의존하겠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계속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해봐. 경선 때 막 홍준표한테 뒤집힌다. 막 홍준표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걸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명태균 씨랑 한 거 이거 밝혀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좀 법률적 도덕적인 찜찜함도 있어서 일말에 이거는 꼭 하나 들어주고 명태균 입 다물게 해야 통쳐야겠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있어요. 네. 김건희를 누나라고 부르는 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김건희는 분명히 대가성을 확인해 준답니다. 대가를 준다. 대가를 주든 오고 가는 게 있다는 오고 가는 게 거죠. 분명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래야지 거래 관계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가 하도 이제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몇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한번 만나봐라. 아, 진짜요? 아니면 소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그 순간적으로 하도 막 저 목 조르니까 방송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공문 보내고. 맞아. 그 경향신문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만나볼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럼 그 내가 용기, 예. 이명수보다는 훨씬 더 내가 스페셜하게 뒷받침을 해줬을 것 같아. 제안 들어갑니다. 장 소장, 네. 하와이 총영사 어때? 아유 충성. 근데 이게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게 대해서 들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결국엔 이게
정권이 끝나면 사고가 터지겠더라고. 괜히 근데 만나고 뭐 했다가 만약에 내가 여사님 안녕하세요. 뭐 언제 찾아갈까요? 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그래 그 말 고마웠어요. 막 이런 게 나중에 나오면 나는 네. 인생이 끝장난다 야,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보라고 이제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 장 소장님 아끼겠지만 그럼 역학 관계를 봤을 때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제안을 해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네. 얘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적이다. 야, 이거 힘든데. 절대적으로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 이건 거의 절대적이다. 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고 말하면은 뭐 안 되는 게 없다. 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정치 경험이 없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가 정말 유능하게 경제를 살릴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능하게 외교 국방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쨌든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우린 속았지만 정의롭고 눈치 안 보는 권력의 눈치 안 보는 그러한 모습에 야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그 이미지가 진짜 망가뜨리지는 컸죠. 예.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망가뜨렸어. 아니 그리고 저는 맞아.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윤상현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그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음. 어제도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게 네. 그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냐면은 그 창문 깨고 들어간 게 인지 영상으로 재생 네, 영상으로 네, 다 네. 남아 있는데 윤석열 피청군이 뭐라고 설명했냐? 시민들이 그러니까 입구를 막았다는 겁니다.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당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깼거든요. 아. 그리고 본청 내부로 진입을 한 겁니다. 꺼진 거 켜진 거 잘 안 보이나요? 저 보니까 이게 예. 군인들이 가서 단전한 거 그 그러니까, 영상이랑 막 네. 섞여서 생각한 것 같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 위치가 그렇게 국민의힘 했어요. 당사 쪽이야. 정책위 의장. 정책의장실이니까 정책의장 그랬다는 무조건 거고. 방통부대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부상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부상당한 네.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러지 좀 맙시다. 우리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 네. 경호기획관실에 10명 이상 다쳤다는 겁니다. 야. 지금. 그날 제가 안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공사한 현장에- 사람들 바로 현장에 튕겨 나간 사람이잖아. 네. 약골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다쳤어야지 형. 어? 너무 약해가 다칠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찍어요. 장 소장이 들어가라고 했잖아. 장 소장한테 바로 전화하고 야 난 들어갈게 그런데 속옷하고 챙겨서 가방 하나 사들고 들어간 거예요. 현금도 챙겼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걸 핸드폰을 켰어요. 이거 켰어요. 네. 찍으려고 어떨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저기서 막 소화기를 뿌리더라고. 그래서 네. 거기 제가 따라가요. 소화기 뿌려 막 그러면서 저기 나는 처음에 소화기인지 몰랐어. 그게 네. 뭐 체류탄이나 연막탄. 가스탄, 뭐 연막탄 터진 줄 이런 거 줄 알았구나. 알았어요. 그럼 막 이렇게 가다가 바로 튕겨서 엎어져. 제 유튜브에 나와. 넘어지는 게. 나오는데 젊은 보좌진들 사이에서 얼마나 저기 종이 인형 같이 야 나도 갈게 하다가 튕겨져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 거짓말이라고 쭉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진술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간첩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거도 부정선거하고 막 그게 이제 민주당이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주면 나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그러니까 뭐 개헌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반국가 세력과 개헌 논의를 한다?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개헌은 안 맞아. 반국가 세력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심지어는 그렇지.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뭐 혼자 자기가- 자력을 안 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31년 판사 생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하. 경기고 동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분이 31년 법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 이산하게 집어넣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네. 상식적이고 이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사 중에서도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이제 100분 토론 제가 또 하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세요? 오. 4주 연속 나가요. 아, 그래요? 오늘은 누구 나오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아. 아 잠깐만 지난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 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물어보고 장소장을 쌩쳐라. 그치. 쌩쳐라. 방자하게 나한테 그런 질문하냐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질문하고 싶어요.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은 페북에다가 어제 최후 진술하는 것을 진정성. 보고 네. 아 이제 탄핵이 기각되겠구나라고 기각 생각을 예상한다. 하는데 예 맞아요. 그럼 물어보겠어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럼 홍준표 시장님도 만약 대통령 되면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하고 예산 깎으면은 그러면 또 비상계엄 같은 거 하실 거냐? 나 그런 나라에서는 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네네. 오 이거 괜찮은데요? 나 그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전 질문지 유출 같은데 이거. 지난주에도 유출했어요. 유출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래가지고 유출했어. 진짜 예. 야 아무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네.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야 그래도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럼 이게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해볼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에이 나는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다르지. 이제 그 예.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보다 퍼즐을 좀 많이 맞춰주고 있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고 말했다는 걸 말을 전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12월 4일 계엄 이후에 직후에 독대 비화를 전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됐지만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말했다. 이게 참 보니까 항상 그러지 뭐. 허무 개그, 허무 개그. 네. 그리고 계엄을 언제부터 누구와 준비한 것인가라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이 물어보고 궁금한 건 답해주지 않는 성향.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분의 친입구 됐다는 어린 시절 나폴레옹 위인전을 읽었을 때부터 형성된 겁니다. 네, 그런 거 보여요. 저는 뭐 진짜 진짜로.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행사 끝나고 나는데 뒤풀이 할 때 자기 친한 시도지사들만 모였을 때 싹쓸이 한번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그때도. 아, 그때 늘 싹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답니다.